3박 5일간의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은 다시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위한 후속 조치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황재욱 민화협 정책위원장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2박 3일 동안의 평양 방문이 있었고요. 지난주였고 또 이번 주에는 3박 5일 동안의 뉴욕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에 방북 또 방미 성과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선언의 국제 무대의 공론화였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예. 4차 폼페이오 방북을 확정지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성과로 집겠습니다. 예. 네. 예. 이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우선 미북 간의 교착됐던 대화가 다시 재개했던 데는 대통령님의 큰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 신고에 대한 미국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엇구자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둘 다 양측에서 봤을 때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액면 그대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의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대통령을 통해서 서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예. 미국과 북한 간이 이제 서로 간의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거치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이 지금의 대화를 이끌게 된 동력인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그것이 진행되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뭐 지금까지 뭐 많은 성과도 냈지만 또 지적하신 것처럼 과제도 역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연가를 하루 냈습니다. 주말까지 경남 양산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인데, 자, 이 기간 동안 향후 이제 후속 조치,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또 구상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관심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에 뭐 새로운 것을 뭐 구상을 하신다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합의와 공감대는 형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10월 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한다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확정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실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서 북미 간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사안들이 논의가 되고 아마 합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시기, 일자라든가 장소가 확정이 되면 만약에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북미 간에 접점을 찾았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진전이 어느 정도 북한에서 나왔고 또 북한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 그런 사안에 대한 내용들이 미국으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폼페이오 방북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확정이 된다면 아마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의 교섭 외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 교섭자 또 촉진자 역할로 북한과 또 소통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굉장히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 간의 신뢰라든가 진정성이 충분히 소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든가 뭐 또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아마 서로 소통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두 정상이 아마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곧 가동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핵 외교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st diplomatic attempts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were unsuccessful. But now we're at the dawn of a new day. The path to peace and a brighter future is only through diplomacy and only denuclearization.
That means any other path North Korea may choose will inevitably lead to ever increasing isolation and pressure. 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이제 연결될 것이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방북했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의 이 대화들이 좀 더 진전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특별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외교관으로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만에 최적화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 대한 희망, 새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가 프레셔 이야기인데 여전히 따라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행동은 북한에게 달려 있다. 북한이 어떤 의지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새 시대가 열릴지 프레셔가 계속 될지는 일단 여전히 협상의 여지에 있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계속해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외교관으로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가장 그 적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섣불하게 속단할 만한 지금 언사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굳이 지금 평양으로 가야 할 시점에서 굳이 더 큰 뭐 약속을 하거나 뭐 잘해주겠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교 수장으로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기도 할 거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북핵 외교는 실패를 했지만은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라고 했거든요. 과거와는 좀 협상이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전한 바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친서도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뷰티풀 레터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의지에 대한 부분은 말로 구두로는 뭐 몇 가지 전달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주 관건으로 보고 있는 중에 하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직 비건과의 만남이 지금 아무 소식이 없는 상황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 가려면은 아래 단계에서 실무 단계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겁니다. 지난번에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정상회담 하겠다, 언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럼 실무적으로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미국으로서는 좀 꽤나 그 곤혹스러운 입장이 당했었거든요. 이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건부터 차곡차곡 올라가.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중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한 달입니다. 아직도 한 달 남은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비건과의 실무 협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되고 그것이 확인되는 속에서 폼페이오가 평양을 가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아주 급박한 12월 초는 비건과의 협상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10월 초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조금 저는 해보게 됩니다. 급할 것 없이 이제 좀 신중하게 단계 밟아 나가겠다라는 그런 미국의 입장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전망을 조금 밝게 하는 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이루어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입니다. 그 방북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날짜는 며칠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회담에서 과연 미국이 어떠한 것들을 주고받느냐라는 건데 폼페이오 장관의 저런 그 표현이나 그 말 자체를 뭐 외교적인 수사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미국 정권 역대 정권에서도 북한의 현재 핵에 대해서 해결한 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자기네 스스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 그다음에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이번에 폼페이오 갔을 때는 현재 핵이라는 건 뭐냐면 ICBM 해외 반출이라든가 그 내용도 추가적으로 저는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로 이제 보면 굉장히 이제 미국이 만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 국내 정치적으로 그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주는 아마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북 제재는 풀지 않은 걸 보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라든지 뭐 뷰티풀 레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런 친서라든지 뭐 이런 그 북한의 입장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미국이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그 미국이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북 제재는 계속적으로 강하게 한마디로 굉장히 강하게 정도를 이제 강화시켜 나갔거든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핵심장이라든가 발사대를 해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작은 안 했잖아요. 풍계리만 5월 달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겠다라는 트럼프의 말에는 한마디로 대내적으로는 내가 북한을 오히려 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대내 선전용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사실 이 지금의 북한의 모습까지 이끌어왔다 진전이 있었죠. 진전이 있었던 그 결과의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철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전략적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북한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전략적 환경의 핵심이 제재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허물어뜨리면 이 전략적 환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비핵화의 동경은 잊어버린다고 보는 것이었고요.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선의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내려놓을 의지는 있는데 국제 환경이 엄죽하니 체제가 취약하니 이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줘야지 내려놓을 거다고 보는 우리 한국의 입장이었거든요. 서로 상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가 그 보합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의 처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제재를 세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고 이제 척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동력을 이어가려면 제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유엔에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해서 제재 관한 문제를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 잡아놓고 바로 그걸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뉴욕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북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분은 사실 대단히 상징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어쨌든 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방북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응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어떤 상응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북한 측의 대답 또 미국 측의 어떤 상응 조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로 보면 한 발도 양보한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조치에 있어서 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 이후에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전협정은 마지막 단계에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서는 북한이 별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이 대화 국면을 끌고 가는데 얼마나 속도를 붙일 것인가에 달리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더 적극적인 양보를 하거나 뒤로 물러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양보는 없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두고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그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He likes me, I like him, we get along. He wrote me two of the most beautiful letters, but we're not playing the time game. If it takes 2 years, 3 years, or 5 months. 앞서 황 위원장님이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양보한 것이 없다. 이런 거하고도 좀 상반된 똑같은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시간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비핵화의 그러니까 기간을 설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가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저 속내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폼페이오 4차 방북이 딱 확정이 됐으니까 가서 좀 더 많은 걸 얻어와라. 첫 번째는 대내 압박용이고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거의 다 패를 보여줬거든요. 자신의 패를. 그러면 이제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더 많은 걸 끌어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트럼프의 현재 국내적인 정치 상황이 굉장히 좀 편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선전용으로 그 북한에 끌려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우리는 중간 선거에
어떤 승리를 하기 위해서 11월 6일 전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살짝 뒤로 밀어놨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서 비공개로 김정일 위원장과 나눴던 얘기들을 아마 진솔하게 전달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 접촉을 해서는 더 뭔가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저 기자회견 중에 나온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일단은 북한 측에서 핵리스트 신고 같은 뭐 파격적인 제안이 있지 않았겠느냐, 또는 뭐 미국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동시 조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동시 조치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볼턴은 1년 내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시한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했던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북 특사가 9월 5일 날 갔다 와서는 임기 초반 임기에 할 수 있다. 2년 정도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이야기했었는데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저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저 이야기는 사실 이 미국이 갖는 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옥죄고 있는 정치적 환경에 대한 그 정면적인 일단 해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럼 북미 정상회담 언제 할 것인가? 11월 초 순이나 12월 말에 할 가능성이 높다. 왜? 북미 그 중간 선거 전에 그 좀 붐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학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북한을 활용해서 좀 그를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워싱턴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저것은 별로 활용하지 않겠다. 이것은 북한 핵 문제는 그야말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차곡차곡 풀어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아다시피 우리 국민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5분의 연설 중에서 북한 부분만 들어보셨겠지만 35분 연설 중에서 북한에 관한 연설은 한 3분 정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 미국의 대외 정책, 국제사회에 내놓을 이야기라는 거는 시리아 문제부터 중동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이야기됐고요. 유럽 문제, 경제 문제 훨씬 더 많이 이야기가 됐죠. 그 인도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간 선거에 임할 때 사실은 경제 문제를 들고 임하지 대외 안보 문제 가지고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상관없이 이 문제는 문제 해결 차원으로 차곡차곡 끌고 가겠다라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분석보다는 일단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저는 의미신 이제 거죠? 이거를 이제 중간 선거 때 활용하거나 중간 선거 때문에 일정을 뭐 여기에 당기거나, 영향받게 하지는 않겠다. 그야말로 북한 해결 비핵화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겠다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미북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에 어떤 정치적인 일정표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전혀 고려 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아까 그 TV에 나왔던 그 화면에서 뒷부분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로는 중간 선거 이후로 할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중간 선거 전까지는 한 5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도 얻어내야 되는데 5주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이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전달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랬어요. 10월까는 10월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북한 핵 문제를 선거 때 확실하게 띄우려 그러면 북한의 실질적인 그에 확신이 있어야지 그 북한 핵 문제를 워싱턴에서 정말 띄우게 될 겁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중간 선거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띄우려고 뭐 워싱턴에서 만약에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 선거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1년 반 동안에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거나 이번에 중간 선거 때 모면하려고 그랬다가
재선 때는 훨씬 더 큰 불안이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저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활용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그야말로 확실하게 이게 확신이 있어야지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세게 정치 공간에다 띄워놓지 않으면은 그건 계속 뒤에서 로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유엔 무대에서 또 나온 얘기들이 있죠. 유엔 총회에서 일본 아베 총리의 연설 내용도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연설과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해 연설, 그리고 이번 연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必要なのは対話ではない圧力なのです。今や北朝鮮は歴史的好機をつかめるか否かの岐路にある。手つかずの天然資源と大きく生産性を伸ば 예. 자, 아베 총리 이번에 이제 3선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동안에 일본이 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문제에서 좀 약간 소외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고 실제 일본에서도 내에서도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해보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네, 이제 아베 총리는 계속적으로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 간에 좀 만나자. 그런데 북한에선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중에 남북, 미중 굉장히 네. 깊숙이 발을 담갔고요. 그렇죠. 그것도 러시아도 굉장히 북한 쪽의 입장에서 굉장히 대변하는 역할을 이번 국제 무대에서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일본의 그 아베 총리는 결국에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일 수교까지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이 되고 미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거기에 자기네들 몫을 챙기고 싶어 하는 거겠죠. 예. 그런 경우에 지금 북일 간에 해결돼야 될 문제는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그러니까 북일 평양 선언을 통해서 그때 북미 수교까지 이어지려고 했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때 그 선언에 담긴 건 뭐냐면은 서로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을 하고 식민지 과거 보상하고 사죄하겠다. 그다음에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본이 납치자 문제거든요. 예. 결국에는 아베 총리도 그 세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북한과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미북 간의 관계가 더 그 협의나 회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아마 차후로 넘기지 않을까. 보면 일본으로서는 북한 문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본 북한에 그 도발이 했을 때는 미사일이나 그 핵 문제를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 평화연법을 개헌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예. 예. 또 좋아지면은 일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 아베로서는 뭐 손해볼 게 저 없는, 손해볼 게 없기 예. 때문에 미국 입장을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는 그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서는 전혀 뭐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스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아베 총리의 지난해 연설하고 올해 연설하고 비교를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죠. 대화보다는 압박을 얘기했고요. 네, 올해는 이제 북한이 변화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재팬 패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뭐 그렇죠. 일단 사실은 이제 일본의 이 동북아 정책의 핵심은 미국하고 가장 뭐 연동되어서 또 이렇게 일체화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움직이면은 딱 한 발 뒤에 움직이게 돼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이제 저 사이는 오히려 보게 된다면은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에 대한 이제 이 아베 총리에 대한 이제 판단이겠죠. 아, 네. 그러니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중국, 일본 정상회담도 지금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예. 국경으로 가겠다는 예, 거 예, 아니에요? 예. 이렇게 동북아에 다시 한번 이제 동력을 걸게 되는 거죠. 이제 국내적으로 어려웠던 상황들 속에서 삼선을 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동력을 이제 바깥으로 뿜어서 나름대로 이제 입지를 다시금 다지는 이제 국면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예. 예. 저희 뭐 아직까지 북일 정상회담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3년 만에 북일 외무상들끼리는 만났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대화들이 오고 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말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일 간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사실 서로 협의해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뭐 일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뭐 인정한다라는 투까지도 발전이 안 됐을 예. 거고요. 그러니까 예.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항상 미국을 뒤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북일 간의 정상 만남을 위해서 일본에서는 또 긴밀하게 물밑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이미 보도는 돼 있거든요. 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 저도 뭐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해야 되죠. 지금 만약에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게 연동시어서 이제 일본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미국과 그 클린턴 대통령 때였나요? 그때 이렇게 막 접촉이 있을 때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고 막 그야말로 한 달 사이에 뭐 물론 밀무태에서 꽤 일찍부터 움직였지만 한 달 사이죠.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일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러면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에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봤을 경우는 좀 일본하고만 아직 관계가 좀 제대로 좀 안 돼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일본하고 좀 터야 되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 앞날을 더 경제 쪽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핵심 행위자가 될 거니까는요. 네.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전략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황 부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일본으로서도 이 특수가 한반도에 특수가 생기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일단 여기에다가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번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움직임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강 외교 수장들과 외교를 하면서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또 작년에는 사실상 이게 뭐 거의 고립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북한의 뭔가 분위기라든지 또 북한을 바라보는 이 다른 나라들의 시선도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게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북한, 그러니까 뉴욕에서 이제 움직이는 북한 사람들을 보니까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리 부상이 공항에 내릴 때부터 의전부터 달랐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중시한다라는 느낌을 아마 본인도 받았을 거고요. 네. 그만큼 북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담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대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용호 부상이 이제 왜 김영철이 안 오고 리용호 부상이 나왔느냐. 근데 예. 결국에는 김영철 라인의 리용호 부상도 있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현재 시작은 안 됐지만 빈 채널 거기에서는 최선희 이제 과정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북한의 외교를 움직이는 것은 김영철, 리용호, 최선희 그 세 사람이 핵심이 돼서 움직일 것이고 그러니까 리용호 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건 2017년에 한반도에서도 군사적인 충돌 위협이 굉장히 가중되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조차도 연설조차에서도 북한을 갖다가 아주 뭐 로켓맨이다, 예. 아주 적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 얘기를 했는데 2018년 연설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모든 것들이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리용호 이야기를 저도 한 네. 말씀 더 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주목하는 바입니다. 리용호 그 외무상이 이 국제 무대에서 특히나 의전에서부터 뉴욕에서 의전에서부터 김영철의 버금가는 사실 특사로 왔었거든요. 네. 김영철은 특사 버금가는 그런 의전을 챙기면서 이렇게 이용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일말에 북한 핵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은 북한 핵을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데는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핵 협상에서도 그 역사를 모르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정찰 총국에 있던 사람이고 예. 군에 있는 정찰국에서부터 해서 그렇게 있던 공작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라인하고 북핵 라인하고는 사실 다 분리돼 있습니다. 네. 군수공업부와 미사일부하고 이쪽인데요. 사실은 분리돼 있어서 이용호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좀 큰 틀에서 그냥 이야기할 수준에만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용호 외교 라인이 지금 나서야 예. 되는 상황인데 예. 그렇게 본다면 리용호 외무상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핵심 키 액터가 된다 그러면 핵 협상도 보다 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옹 후에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네. 주로 나섰거든요. 네. 이제는 그러면은 리용호 외무상이 주로 미국과 협상에 앞장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폼페오가 들어가서 이 리용호를 만날지 그 김영철을 만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 서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일이 다 안 챙기는 바람에 저런 사단이 났다라고 우회적으로 조금 불만을 표시한 바가 있어서 예. 차제에 미국으로서는 김영철에 대한 그 불신감이 확실히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벌써 몇 년 전에 제재 대상으로 김영철 정치를 청국장 할 때 벌써 올라 있던 사람인데 유학하고 워싱턴까지 다 데리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뭐 폼페오 들어가고 나니까는 그렇게 별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지난번에 폼페이오 방북이 불발된 것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서한 그렇죠. 때문에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거죠? 있다고 보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이제 그 리용호 외무상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이제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내일 바로 이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럼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맹비난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다면 좀 기조가 달라질까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생방송을 안 할 거라서 볼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국제 무대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공론화시킬 겁니다. 우리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 우리 대북 제재를 풀어서 우리가 꿈꾸는 경제 개혁으로 나가게 좀 국제사회가 좀 도와달라.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서 연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좀 더 이제 과하게 생각을 할 경우는 트럼프 찬사까지 살짝 집어넣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거는 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것까지 들어간다면 굉장히 이제 미국한테 굉장히 많은 걸 부탁하는 거겠죠. 예. 뭐 사실 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파기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리용호 외무상이 개꿈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오늘 내일 있을 유엔 연설에서는 좀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뭐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황재욱 민화협 정책위원장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